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무시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진 것도 없고 본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무시는 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결혼은 했고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형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시댁 식구들은 잘 사는 편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해서 인 게 제일 크겠네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거든요.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긴 합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말입니다. 당신은 집안에 비해 진짜 너무 수수한 것 같아. 그래서 나 당신 집에 인사 가기 전까지 당신이 하는 말 다는 안 믿었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저희 집은 아버지가 대형병원 이사장, 어머니가 의사세요. 그리고 하나 있는 언니도 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의사 집안이죠. 저만 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그다지 잘하지 못하고 잘난 부분이 없는데 부모님과 언니는 너무 잘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꼭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야. 100명의 의사보다 한 명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에겐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가족은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구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제 복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타고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주변의 집안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근데 너는 왜 그래? 하는 시선과 질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 학벌도 직업도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서 볼 거라고는 없는 저에 대해 사람들은 늘 궁금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입양아가 아니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어요. 그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화를 내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천박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남들에게 말하고 다닐 수가 있냐고. 저와 언니가 뜯어말리지 않았으면 엄마는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굴었어요. 이만큼 저는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닮지 않은 둘째 딸입니다. 아무리 제가 성격이 좋고 무심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가깝거나 편한 사람들 아니면 저희 집안 이야기는 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할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혼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됐을 때쯤에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저희 집에 인사를 각오하면서 제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도 정말 적잖이 놀랐어요. 제가 외형이나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절대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보이지 않긴 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아니야. 나 같아도 못 믿었을 거야. 그렇게 진지하게 사과할 필요 없어. 하고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제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는데 제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주위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너무나 그럴 수 있다고 다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주위에는 말 안 하고 다녀야겠다. 아니, 뭐 꼭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 아니다.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 쓸데없는 말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짐작이 되는구나. 아니, 나야 뭐 어차피 네가 그런 집안이든 아니든 너랑 우리의 결혼시킬 생각이었으니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저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결혼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 제가 찾아가서 만난 거긴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요즘 너 같은 아이가 어딨냐며 꼭 우리 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안 이야기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습니다. 웃기죠? 하지만 모두들 저를 배려해 주느라 그런 거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긴 했어요. 나도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잖아. 왜?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마누라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해도 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갸웃하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입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장가 잘 가서 호강하겠네. 그러면 회사는 왜 다니냐? 그런 소리 듣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내 일상이 흔들리는 것도 싫고. 그 부모님의 그 자식이라고 남편도 정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니까 저한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좀 다른 성격이긴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 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계셨기에 상견례다 결혼식이다 다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2년 전쯤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들어오셨습니다. 형은 정이라고는 없고 차갑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셔. 외국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일 관련 아닌 걸로는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고 1년에 안부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하니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자식이 태어난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쯤 처음 만난 아주버님은 상상 이상이긴 하셨어요. 뭐? 결혼을 했다고? 네, 저희 둘이 교회에서 조용히 했어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냐? 제가 저랑 같이 살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굳이 사방팔방 알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한다고 미국으로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결혼했는데 부모님에게 이야기 한 번 없이 하다니요? 아무리 무뚝뚝하고 부모와 사이가 막 좋지는 않더라도 이건 그 정도를 벗어난 거 아닌가요? 제가 멍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 아주버님은 그제서야 제가 보인 듯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본 재수 씨에게 인사도 그 정도가 딱 다였습니다. 재수 씨죠? 이런 질문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얼굴은 한번 봐야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설득한 끝에 다 같이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서는 형님 되는 사람도 정말 성격이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의사라는 것도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이 저희 아버지의 병원이라는 것도 그때 들었고 말이죠. 시부모님도 완전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 기분이 좀 풀리시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첫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저렇게 정없고
무뚝뚝한 애랑 같이 산다고 네가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저한테는 또 잘해요.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잘해봤자 하고 혀를 끌끌 차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형님은 꽤 자주 뵈었어요. 뭐 엄청나게 자주는 아니지만 시댁에 행사가 있거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있으면 아주버님을 끌고 나오거나 그게 되지 않으면 본인 혼자라도 왔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형님과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아니,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의 좋은 모습은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한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동서는 무슨 일해? 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요. 처음 그 이야기를 했던 날 형님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 경악하던 표정 말입니다. 요즘도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서방님 직업도 막 엄청 좋은 건 아니던데 둘이 벌어야지 않아? 저희가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하면서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말과 행동에 저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동서는 잘 모르려나?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했고 말이죠. 저 들으라는 듯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여자들 잘 없잖아요. 분명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를 한번 슬쩍 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티를 내지 않는 편이어서 이런 말을 어디에다가 하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에게 상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제일 못된 애들이야. 아우, 진짜 완전 재수없다. 우리 병원 의사라고? 한번 알아봐야지. 됐어. 형님은 내가 어느 집안 딸인지도 몰라. 확 말해버려. 네가 다니는 그 병원 우리 아빠 거다. 그러면 또 부모 믿고 팽팽 노냐고 할 텐데 그 소리는 더 듣기 싫어. 아니, 그냥 너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가? 확 말해버려? 언니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네가 다니는 병원 이사장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뭐 자주 마주칠 일이 없어서 대화할 시간이 없긴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 아이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노인네한테는 선물인데 다들 정말 고맙다. 고마워. 제가 시어머니에게 건넨 종이 가방을 형님이 정말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게 명품 종이 가방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 때 한 번도 크게 생신 선물을 챙겨드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칠순이기도 하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형님이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건네더군요. 딱 봐도 두툼해 보이긴 했습니다. 현금 좋지. 며느리들 잘 본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호강해. 그러게, 당신 좋겠네. 정말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였어요. 모두 웃고 떠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 형님만 제외하면 말이죠. 어디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로 생각했습니다.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뜻밖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사를 하던 방에서 나올 때였어요. 형님이 따라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님도 화장실을 가려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서는데 저를 잡아 세웠습니다. 동서,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러고는 식당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갑자기 왜 저러나?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나 싶어 갸웃했지만
오늘 저는 진짜 아무것도 그녀의 신경이 거슬릴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긴 했지만 어이가 없는 일이긴 했어요. 아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런 생신 선물을 할 거면 미리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팔짱을 끼고 따지듯 묻는 형님에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왜 형님이랑 상의해요? 그래야 내가 금액을 대충 맞추지. 생신 선물은 금액을 맞춰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 형님도 어머님께 현금 얼마 하시는지 저한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제 말에 형님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제가요? 뭐가요?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면 생각이 그리로 튀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제가 정말 어이없다는 얼굴로 형님을 바라보고 있자 그러는 자신이 더 어이가 없다는 듯 인상을 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그이가 큰아들이야. 그니까 바락 작작해. 네? 무슨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순진한 척이네. 재수없게. 정말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여서 나중에 재산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크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러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어디서 순진한 척 착한 척이야. 나는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없이 살아서 남 돈 냄새는 귀신같이 잘 맞는 애들. 얼마나 입안에 혀처럼 굴었으면 동서같이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뭣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집으로 시집을 왔겠어? 근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그건 안 돼. 나는 그의 몫은 제대로 다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여우짓은 그만해. 진짜 나한테 혼나기 싫으면? 한쪽 손으로 제 어깨를 쿡쿡 찌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뭐지? 하는 생각에 멍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본색을 숨기고 잘하는 척 했던 거구나. 그제야 왜 저딴 성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웃으면서 성격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시댁 어르신들의 재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시댁에는 그래도 재산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해외 유학이다 뭐다 다 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거기도 할 거고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을 마치신 시아버지는 아마 퇴직금만 해도 집 한 채 살 만큼은 거뜬히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사시는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고 딱 봐도 어느 정도 사는 집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 집이긴 해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들으면 기절하겠네. 기절하겠어. 제 집안을 모르긴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알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그 검은 속내가 괘씸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혼자 방방 뛰면서 난리를 치는 형님이 웃겼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진짜? 형수님이 그랬다고? 그럼 내가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해? 아니,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남편도 정말 충격받은 듯 보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만 그런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긴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제가 아까 받은 충격에 중얼거리듯 넋을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은 게 좋겠지? 당연하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말자. 남편은 그 뒤로 형님과 함께 만날 자리가 있으면 형님을 자세히 관찰하는 듯 하더군요. 그러고는 몰랐는데 어딘가 쎄한 구석이 있긴 하다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지 않게 자리가 끝나도 늘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언니를 만나러 언니가 다니는 병원이자 저희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입구에서 알림판 같은 걸 빤히 보고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취직하게? 그럴까? 많이 심심한가 보네? 아까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거든요. 물론 학점 맞춰서 되는 학교에 들어간 거라 학점이 좋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전공 한번 살려봐. 너 이력서로는 취직 못해. 우리 병원이 얼마나 빡센데? 여기 영양사들 다 학력 어마어마하다 너. 언니, 동생한테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야? 난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사실을. 그렇게 웃으며 병원 안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어요. 아, 네 형님이라는 그 쌤 이야기 좀 물어봤어. 뭐래? 병원에서는 잘한대? 아니, 성깔 더럽다던데? 밑에 애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많이 그러더라. 그리고 뭐 자기 시아버지가 엄청 부자라서 나중에 그 유산 다 물려받으면 의사고 뭐고 때려치울 거라는 둥 그런 소리도 하고 다닌대. 맨날 명품 구두다 옷이다 이런 거 입고 다닌다던데? 엄청나게 과시욕이 있는 것 같다고들 그러더라. 여기서도 세고 있구만. 그냥 너네 시부모님이랑 신랑한테만 잘하는 건가 봐. 재산 때문이겠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사람은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며 커피를 쪼로록 먹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딘가를 손가락질하더군요. 그래서 돌아보니 멀리서 형님이 다른 의사들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이참에 확 커밍아웃 해버려. 이 병원이 우리 아빠 병원이다.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하고. 초딩이냐? 유치하게. 혹시나 저를 볼까 싶어 목소리도 작게 이야기하는데 딱 제 뒤에 저를 등지고 앉더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그 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거잖아. 와, 진짜요? 그 회사 임원들 월급이랑 인센티브 이런 거 장난 아니라던데. 재산이 진짜 엄청나시겠어요. 나 처음에 시댁 집에 갔던 날 엄청나게 놀랐어. 집이 너무 좋아서. 와, 부럽다 진짜. 나도 물려받을 재산 많은 시부모님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이가 바보같이 동생한테 다 뺏길 짓만 하고 있길래 내가 정신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 그이 동생이 진짜 별 볼 일 없거든. 그래서 시부모님한테도 엄청나게 잘해. 나중에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 이거지. 근데 남편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는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니까 내가 나서서 잘하는 수밖에. 그래도 큰아들을 먼저 챙기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아, 근데 동서라는 애도 진짜 엄청 여우라서 신경이 좀 쓰여. 어떻게 여운데요?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고 해실해실 웃으면서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들러붙는지. 어차피 지도 다 돈 때문이면서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척하고 말이야. 진짜 재수없어. 제 말에 언니가 화가 난다는 듯 일어서려 했지만 제가 언니 손목을 잡았어요. 언니가 짜증이 난다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진료 시간 다 됐다. 나 먼저 가볼게. 곧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언니가 짜증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저거 진짜 짜증이 나네. 너 빨리 우리 집 이야기해.
그 돈 너한테는 푼돈이라고 완전 잘근잘근 밟아주란 말이야. 됐어, 뭘. 그리고 언젠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뭐. 그러면 자기만 더 부끄럽지? 제 말에 언니가 그건 또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물론 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건 화가 났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버지 병원에 취직했어요. 사실 언니 말처럼 저는 학력이고 경력이고 그런 대형 병원에서 영양사로 취직할 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마침 육아휴직을 가시는 영양사 한 분의 자리를 급하게 구해야 했거든요. 결혼이 생겨서 급하게 구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언니도 제가 구내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이 워낙 크기도 하고 직원도 많아서 영양사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는 경력도 없고 어느 정도 실습 기간을 거치고 정식으로 일을 하기로 한 거라서 일단은 잡일을 주로 하긴 했습니다. 다른 영양사분들 일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일손이 부족하면 음식을 하고 배급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일하기 편하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 분들이랑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저도 그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아버지와 언니와 처음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의 그 경악스러운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웃겼는데 말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아가, 집에 힘든 일 있니? 아빠가 도와줘.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거든요.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나는 늦둥이라 아직도 제가 아기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해줄게요. 둘 다 나 그만 쳐다보고 식사부터 하세요. 그러고는 나중에 한 번쯤은 내 손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다고 여기 영양사로 취직했다고 하니 언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한 소리를 했고 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장하다는 듯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다 컸네. 다 컸어. 아빠, 제 결혼해서 애도 있는 애야. 내 눈에는 여전히 애야 애.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정말이지 우리 가족도 유난이죠. 아무튼 그렇게 가족에게 들킨 위기는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다기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겠죠. 바로 그 병원에는 형님도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아닌지 형님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건이 터지려고 그랬던 건지 병원의 높으신 분들이나 거의 모든 의사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첫 타자는 병원장님이었습니다. 유정이, 네가 여긴 왜 있냐?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하면서 자주 뵌 분이었어요. 병원장님은요. 제가 병원에서 밥을 푸고 있으니 당연히 놀라셨겠죠. 아저씨, 쉿!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멀뚱거리시면서 그냥 가시더군요. 그러고는 곧 아버지께 전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배급을 하면서 이 병원에 취직한 게 잘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는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다들 아는 척을 해오는데 입 다물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 지치기 시작하더군요. 유정 씨, 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나 한 번도 자기 뽑아달라는 청탁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 아, 말 안 하고 혼자 취직한 거라. 부모님이 이 병원에서 일하세요? 누구신데?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병원장님이랑 다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잖아. 아,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형님이었어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형님이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고는 표정이 싹 굳더군요.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먹을까? 왜요? 오늘 메뉴도 괜찮은데? 게다가 병원장님 저기 계시잖아요. 동료 의사의 그 말에 형님이 인상을 잠시 찡그리더니 병원장님이 계신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눈과 표정으로 말했어요. 절대 자기라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건 말입니다.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는 척을 더 하고 싶더군요. 제가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구내 식당에서 밥이나 푸는 동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시댁 자랑이라는 자랑은 다 해놨는데 동서가 여기서 밥을 푸고 있다는 걸 보이면 자기 말이 진짜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더 아는 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그 간절한 표정을 무시하고 말을 걸었어요. 어머, 형님. 그 말에 형님 옆에 있던 동료 의사들이 일제히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잠시 놀란 듯 굳었다가 표정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아는 척 하지 말라니까.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네? 형님, 뭐라고요? 제 그 행동에 형님은 뚜껑이 제대로 열린 듯 보였습니다. 들고 오던 식판을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니까 짜증나게.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끝까지 눈치 없는 척 행동하는 저에게 형님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렇게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행동인지 말입니다. 진짜 쪽팔리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면 미리 말해주던가. 동서는 항상 이딴 식이야. 사람이 못 배웠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돈이 없어? 없으면 동서 그 잘하는 아양 떨면 되잖아. 시어머니한테 또 가서 애교 부리면서 좀 빌려달라고 해. 왜 이렇게 쪽팔리는 짓을 해?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나올 줄은 진짜 미처 몰랐거든요. 아무리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막말을 해댔던 거겠죠. 형님,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제가 일부러 더 기가 죽은 듯 말했어요. 사실 그 정도의 말은 그동안도 종종 들어왔던지라 별로 기분이 엄청 나쁘진 않았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너 나와. 형님이 진짜 한 대라도 치기라도 할 기세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형님을 아는 척한 걸 좀 후회하긴 했어요. 병원장님이었거든요. 병원장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좀 예뻐하셔서 며느리감으로도 점 찍어두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지켜온 비밀이 다 밝혀진다는 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여긴 병원 식당입니다. 환자들도 있는데 의사가 여기서 이런 소란을 피우면 안 되죠. 병원장님의 그 단호한 말에 형님은 정신이 번쩍 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듯 중얼거렸어요. 개인적인 일로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없이 살아서 그렇네. 주제 파악이 안 되네. 막 그러던데. 그거 지금 우리 유정이한테 한 말인가요? 형님이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병원장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다니 당연히 놀랐겠죠. 그것도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 유정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이제 다 밝혀지겠구나 싶어서 해탈한 얼굴로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놀란 듯 되물었어요. 우리 유정이요? 네, 우리 유정이. 아, 병 원장님이 동서는 어떻게? 뭐라고요? 동서요? 유정이 손윗동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동서를 욕했단 말입니까? 병 원장님의 그 말에 형님이 다시 한번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보기만 해도 형님이 지금 얼마나 놀라고 떨려하는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싶은 마음에 병 원장님께 그만하라고 할 참이었어요. 병 원장님이 먼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이 사장님은 네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니? 네? 그게... 제가 곤란한 듯 목덜미를 긁었어요. 병 원장님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한 번 더 놀란 듯 했어요. 이 사장님은 또 왜? 유정이가 이 병원 이사장님 딸이라는 걸 몰라요? 동서라면서. 병 원장님의 그 말이 마치 폭탄 발언이라도 되는 듯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사들이 하나둘 신음 같은 말들을 내뱉었어요. 이사장님? 우리 병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따님분이 여기서 왜? 그나저나 그럼 이 선생님은 동서가 이 병원 이사장님 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다 들렸습니다. 제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상황을 정리하긴 해야겠다 싶어서 나섰습니다. 아저씨, 그만 가보세요. 제가 병 원장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모습에 그 주변 사람들이 한 번 더 술렁이더군요. 병 원장님은 그런 저를 가만 바라보다가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를 한번 툭툭 쳤습니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아니, 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라는 막내딸은 말은 다 들어주시겠지만. 병 원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제 상사분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점심시간이었고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형님은 멍한 얼굴로 돌아서 나갔고 저는 일을 마저 마무리했어요. 물론 배급하는 모든 시간 동안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과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제 상사분이 나와서 그러시더군요. 일 계속할 수 있겠어요? 혹시 안 되나요? 나야 상관없긴 한데 유정 씨가 힘들 것 같아 그러지. 사람들 알잖아요. 엄청 수근거릴 거. 이미 많이 겪어봤죠.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숨어 지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휴, 다행이네. 사람 새로 뽑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퇴근하려는데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입니다. 나 오늘 점심시간에 수술이 있어서 식당 못 갔는데 엄청났다며? 되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다. 나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는데도 엄청 재밌던데? 뭐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수술 나오자마자 간호사들이 구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동생분 맞냐고 한 100번은 물어봐서 내가 맞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네 형님이 거기서 너 누군지 모르고 쪽팔린다고 난리를 치다가 병 원장님한테 혼났다고 그러던데? 소문이 되게 정확하긴 하네. 진짜요? 뭔데? 어떻게 된 건데? 너무 흥미진진해하는 얼굴로 물어봐서 말해주지 말까 하는 심술도 좀 났지만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저에게 듣는 게 더 정확할 테니 그냥 다 말해줬어요. 언니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화나는 얼굴이었다가 통쾌한 얼굴이었다가 하면서 말입니다. 와, 네 형님 지금쯤이면 덜덜 떨고 있겠네. 그렇겠지?
그리고 이게 무슨 쪽이냐? 동서 좀 없어 보인다고, 쪽팔린다고 무시란 무시는 다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병원 주인 딸이라니. 한참을 그렇게 중얼거리는 언니를 두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더니 조용하네. 형님에게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겁을 많이 먹었나 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럴만하긴 하더군요. 저희 집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은 정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집이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 집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정재계에서도 이 병원 덕을 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병원이기도 했지만 실력 있는 의사들이 아버지가 영입을 잘해오신 덕에 병원 자체가 신뢰도가 높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곳의 의사들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게 큰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서 제가 처음 형님이 저희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능력은 있는 사람이구나 했었거든요. 아버지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해서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대단한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평소에 그런 자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한 번 더 자각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엄마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받았는지 제가 엄청나게 구박받으면서 시집살이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만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댁 어르신들이랑 그이는 나한테 잘한다니까 그러네. 엄마는 그 소리 듣고 눈물이 다 나더라. 우리 딸 어디 가서 그런 대접받을 애 아닌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엄마가 진짜 언제 어디든지 갈 테니까. 아버지는 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시킬 태세로 나오시길래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 같은 후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형님에게선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형님을 다시 본 건 병원에서였어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소스라치면서 도망을 가더군요. 제가 자기를 못 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얼굴을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왔어요. 약속한 커피숍으로 갔더니 형님이 어딘가 착잡하고 잔뜩 기가 죽은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동서 왔어? 목소리도 잔뜩 기가 죽어 있었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사과하려고. 그러기엔 너무 늦게 연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무 놀라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 대꾸 없이 가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변명을 줄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좀 욱하는 경향이 있어서서 늘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리고 그때 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동서에게 했던 말과 행동도 다 사과할게. 나는 뒤늦게 들어온 굴러온 돌인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동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더 친하고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그게 질투났거든. 그래도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무슨 이유를 대시던 그냥 형님이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정말 미안해. 뭐 제가 이런 일로 남편이랑 갈라설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남편이 자기 형이랑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족으로 하는 한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뭔가를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너무 염치 없지만 형님은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병원 사람들이
다 나를 너무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이야기해. 물론 그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견뎌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번 인사이동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형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 말에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면 위에서 알아서 눈치를 보는 거겠지. 동서가 이사장님 딸이고 내가 그런 동서를 그렇게 했으니까 잘 보이려고 알아서. 형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대충 알겠더군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 없어서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걔가 그래? 네가 자기 지방으로 좌천 보낸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알아서들 아빠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던데. 눈치를 보는 게 맞겠지. 무려 이 사장 딸을 그렇게 건드렸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아버지가 나서서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 그러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그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지시를 내린 일도 아닌데 밑에서 알아서 눈치 보고 하는 일을 아버지가 나서서 눈치 보지 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형님에게 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관여한 일도 아니고 이제 와서 관여할 일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형님은 우는 소리로 저에게 부탁을 하나 더 하더라고요. 그럼 병원 식당에 자기가 찾아갈 테니 사이 좋은 척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병원에 화해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눈치를 안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소리를 한 100번은 하고는 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어머, 동서, 오늘은 힘든 일은 없고? 네, 그래, 동서가 해줘서 그런지 밥이 더 맛있어 보이네.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 전에 한번 만나. 만나서 선물 어떻게 할지 이야기도 좀 하고. 엄청나게 가식적인 그 말투와 표정에 제가 차마 상냥하게 대답할 수 없어 그냥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마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아닌지 형님의 지방 좌천권은 없던 일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아는 척 친한 척을 해댔습니다. 자기 동서가 엄청난 사람이다. 이 병원 이사장 딸이다. 라는 자랑을 사방에 하던 말입니다.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변한 형님의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속이 빤히 보이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 이후로 형님은 정말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만큼 저에게 잘하긴 했어요. 뭐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이유로 그러는 거라 저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지만 말이죠. 자꾸 밖에서도 자주 보자는 둥, 친하게 지내자는 둥 하면서 들러붙는 통에 저는 형님과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 번은 잘라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너희 형님도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게나 말이야. 언니나 저나 다 혀를 내둘렀어요. 저는 제 전임자분이 금방 육아휴직을 마치고 오셔서 다시 무직이 되었습니다. 뭐 살림하는 전업주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죠. 가족의 안녕을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한번 일을 시작해보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니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놀라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형님과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밀어내고 그녀는 저에게 계속 달라붙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지만요. 뒤에서는 또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닐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달라질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딱히 제 배경을 숨기지는 않아요. 무시당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되면 자기 아래로 깔아보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보는 게 힘들어서 말입니다. 이제 진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하원할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한동안 엄마가 마중을 안 나오다가 요즘 다시 나가니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또 딸 키우는 즐거움인가 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볼 때마다 저도 언젠가는 사연을 써내는 신청자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바람만 가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시간이 난 김에 저도 사연 한번 써보자 싶어졌습니다. 다른 사연 신청자분들에 비하면 너무 시시한 소재인가 싶어 솔직히 걱정이 앞서네요. 저도 시댁 이야기인데 엄청난 건 아니고요. 시모와의 관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연으로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똥꼬벨라라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어요. 남편이랑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결혼 전부터 저의 뱃속에 품고 있던 생명입니다. 남편과 서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혼 전제로 연애했던 것이라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자연스레 다른 선택보다는 결혼을 떠올리게 됐고요. 그런데 저의 진솔한 의견으로는 과연 혼전 임신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이 성가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운명인가 하늘의 계시인가 아니면 지독한 신의 농간이려나 헷갈립니다. 바로 저희 시모 때문이죠. 먼저 대놓고 사건을 밝혀보자면 저희 엄마가 시모 때문에 참다 폭발해서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건수만 아니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볼까 고려조차 안 해봤을 텐데요. 혼전 임신 카드를 내밀지 않았다면 결혼 성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저희 시모와 저희 엄마가 동창이라서 그래요. 시모가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랑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뭔가요? 제가 남편과 같은 지역 출신이긴 한데 설마 모친들끼리 동창일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죠. 처음에 남편이 자기 엄마 몇 년생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어라? 우리 엄마랑 동갑이시네 하면서 신기해했던 게 전부입니다. 제가 또래들보다 엄마 나이가 좀 적은 편이에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제가 맞이고 아래로 동생만 둘 있고요. 그래서인지 저랑 동갑인 남편의 모친 되시는 분께서 저희 엄마랑 또 동갑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놀랐었죠. 제가 저희 엄마 딸인 걸 알고는 시모는 당혹스러워하면서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시부가 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륜지대 사는 얄팍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것은 결혼으로 맺어지라는 하늘의 뜻이라면서 대략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시부는 속된 표현으로 찐 부자이십니다. 전 그래서 솔직히 인사드리러 갔을 때 완전 주눅 들어 있었고요. 사람이 자기보다 금전적으로 더 높은 상대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제가 돈을 노리고 남편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결백했기에 그 점은 당당했어요. 모친들의 인연이랑은 별개로 저와 남편의 인연은 따로 시작되었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남편과 같은 어학원으로 다녔습니다. 그곳은 영어 전문 학원이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땐 없었던 중국어 반이 나중에 개설되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중국어 반에 추가로 넣어버리셔서 저는 학원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집에 와야만 했습니다. 영어반이 끝나면 한 수업의 공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동안 자습실에서 숙제를 하면서 중국어반 수업 시작을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애가 저랑 같은 패턴으로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랑 영어반을 같이 듣던 남자애였는데 중국어반도 등록을 했더라고요. 얘가 저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메신저 시절이라 집에서든 PC방에서든 다들 메신저를 켜놓고 컴퓨터를 했었죠. 저도 당연히 유행 따라서 메신저를 했었는데 아마 드림위즈 진이었을 거예요. 진이 메신저로 어느 날 그 남자애가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저 때문에 저를 따라서 중국어반을 등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에서는 부끄러워서 말을 많이 못 걸었지만 저를 계속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별로 아무 생각이나 감정이 없었어요. 딱히 그 남자애를 의식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한테 고백하니까 저도 심장이 뛰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오두방정 떨다가 메신저를 그냥 두는 바람에 저 다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남동생이 그 내용을 다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엄청 놀려댔죠. 어렸을 땐 누구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를 일이에요. 저도 그 남자애한테 호감이 생겨났지만 남동생이 자꾸 짓궂게 놀려대고 밥 먹는 식탁에서도 엄마 아빠 다 들으라고 크게 떠드는데 너무 창피하고 싫었어요. 아빠는 저보고 학원에서 사귀는 애 생긴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런 관심들이 싫어서 그 남자애랑은 더 이상 메신저를 하지 않았고 학원에서도 모른 척 지냈어요. 사실은 저도 설렜었는데 말이죠.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려 시간만 흘렀고 저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은 서울로 갔는데 졸업 요건 중에 토익 점수 채우는 게 있었어요. 논문을 쓰거나 토익 점수를 채우거나 양자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논문 쓰는 건 못하겠다 싶었어요. 과제 레포트도 재학 내내 간신히 썼는데 주제를 가지고 연구 논문을 써내는 건 진짜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전부터 열람실에 살다시피 하면서 토익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상외로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각 잡고 공부했던 건데 목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머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됐어요. 자력으로는 힘들단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어학원에서 토익 공부를 했는데 등록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엄청난 만남이 이뤄지고 말았어요. 수업 끝나고 건물 빠져나가는 길에 사람이 많아서 잠깐 구석에 서 있는데 문득 제 옆으로 키가 큰 남자가 같이 서 있길래 무심코 올려다봤습니다. 보자마자 기시감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낯이 좀 익은데 어디서 봤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슬쩍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구였는지 확 떠올랐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시절 어학원에서 같이 영어랑 중국어 배웠던 그 남자애가 대학생이 된 제 앞에 나타나 있던 것이었죠. 저한테 스스럼 없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군요. 대박이다. 너 맞지? 와, 어쩜 이렇게 다 만나냐? 너 토익 수업 들어? 난 여기 토플반 듣는데. 저희 둘이 또 어학원에서 만난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무슨 십몇 년에 걸쳐서 외국어 배우냐면서 둘 다 서로 웃고 그랬습니다. 곱씹을수록 신기했고 이상하게 기분이 좀 들뜨더라고요. 어렸을 땐 키가 거의 똑같았는데 저보다 훨씬 커진 것 때문인지 훈훈하게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그 이후로 전보다 옷에도 더 신경 쓰면서 열심히 꾸미고 학원에 다녔어요. 수업 끝나고 따로 만나서 삼청동으로 떡볶이 먹으러 2번 갔었네요. 인기 많은 곳이라 줄을 길게 섰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둘이 이런저런 대화 많이 나눴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인지 그래서 당연히 저처럼 걔도 솔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학원 앞에 여자친구가 데이트하자면서 마중 나온 것을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걔한테 여자친구가 없는 쪽이 더 이상한 것이었네요. 정말 멋있게 자랐거든요. 약간 귀티가 났어요. 여자친구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예뻤습니다. 저보다 말랐고
긴 머리칼에 머릿결도 좋아 보였고 옷도 잘 입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미묘한 패배감이 들었네요. 여자친구도 있는데 나랑 따로 놀러 다니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고 거리 두는 게 좋겠다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걔가 저한테 고민 가득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후회할 것 같대요. 저를 이렇게 다시 마주친 게 자기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요. 저도 생각을 깊이 하다가 대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있잖아. 그냥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주자.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졸업 요건을 채우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최우선 목표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장녀로서 먼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의 만남에 이어 신기한 재회를 이룬 저희는 한 번 더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학원을 다닌 덕분에 마지막 학기 토익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취업 때문에 그 후로는 더 정신이 없었고요.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솔직히 카톡 목록에서 걔 프로필 사진을 항상 염탐하면서 지냈습니다. 연말연시에 이걸 빌미삼아 안부차 인사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몇 번 했었는데 그냥 관뒀어요. 저는 졸업하고 연애를 한 번 했었고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진통을 겪으면서 이별도 했습니다. 솔로가 되어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려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친구들도 죄다 짝이 있고.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 꽃잎 사진을 해놓고서 봄나들이 가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안 지나서 걔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저한테 카톡을 걔가 보내놨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놀라서 잠이 다 깼었죠. 앞뒤 말 아무것도 없이 나랑 벚꽃 보러 갈래? 이거 하나만 보내놨어요.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방에서 삼바 댄스 추고 머리 말리면서 드라이기로 쇼를 해가면서 저 혼자 난리 쌩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던 셈이었죠. 그 다음 주말에 같이 여의도로 벚꽃놀이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당일이 되니까 아이씨 그냥 나가지 말까? 이러면서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진짜 100번은 더 내적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그냥 질러보자 싶어서 나갔습니다. 소개팅 하러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아껴둔 원피스에 고이고이 모셔뒀던 가방까지 간만에 꺼내어 머리까지 세팅하고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나갔는데요. 걔가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저는 대중교통 타는 뚜벅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저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요, 설레거나 기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가 확 죽었습니다. 와, 쟤 뭐지?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 오히려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동안 더 멋있어졌네. 진짜 잘났구나.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난 뭘까?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스펙으로 내가 쟤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혼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말수가 자연스레 줄고 어색해지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하루를 보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보자마자 어렸을 때 설렜던 그 감정이 전부 되살아나는 것 같더라. 우리 사귀어 보면 안 될까? 저는 걔가 마음에 들었어요. 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사귀면 저의 다른 모습들에 걔가 실망할까 봐 두려웠어요. 네가 마음속에 오래 담아뒀던 사람은 사실은 고작 이 정도란다. 이런 걸 들킬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돌린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 너는 어때? 듣고 보니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싶어서 그래
우리 사귀어 보자 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이 신기한 인연의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청혼도 남편이 먼저 해줬어요. 제가 첫사랑이라면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자기는 그 낭설을 깨고 싶으니까 저한테 꼭 좀 결혼해달라고 웃긴 멘트를 했네요. 저도 집에다가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알렸는데 그러는 시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임을 했는데도 생겼길래 남편이랑 둘이서 이건 또 무슨 운명인가 했죠. 그런 다음 알게 된 것이 저희 엄마와 시모의 인연이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동창인 건 그럴 수 있다고 쳤죠. 저희 엄마는 처음에 누구라고? 글쎄 하면서 가물가물한 표정이었어요. 거기 여상 나온 애가 한둘이 아닌데 바로 들어서는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모의 반응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같은 반만 4번이 걸렸다면서 눈을 무섭게 번뜩이는 거예요. 이건 딱 봐도 앙숙이라도 마주친 듯한 반응이었죠. 제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시부가 반겨줬으니 망정이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상견례는 무슨 저희 서로가 좋아 죽고 자시고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 반대 때렸을 것 같네요.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희 엄마를 노려보는데 가뜩이나 입덧 증세가 올라와서 어려웠던 상견례 자리에 더욱 불편함이 말도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호호호 웃으면서 어떻게들 잘 대화를 마쳤는데 자리 끝나고 저희 엄마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아니, 나는 이름 듣고 사진 보고 전화 목소리까지 들었어도 설마 그 김순자가 이 김순자일 줄은 몰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학교 다닐 때 조용했던 애였는데 완전히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서 저렇게 사방팔방 유세를 떨 줄이야. 그리고 엄마는 저의 결혼을 걱정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말을 살짝 돌려서 그렇지 시모가 뭐 있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말 얹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지를 했는데 그게 저희 집안을 깔보는 내용이라고 엄마는 분개했죠. 걱정이 산더미였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었고 여차하면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온다고 할까봐 알아서 잘 헤쳐나가겠다고 저로선 그렇게 안심시켜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집살이를 미리 걱정하냐면서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시모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고 이런 수준으로만 짐작했던 제가 아주 순진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모의 만행 어록으로 제가 책도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시모의 존재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왜 그렇게 대한민국의 시집살이에 대한 고충이 만연하며 어째서 고부 갈등이 영원한 갈등의 주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댁 괴담들 그리고 건너 지인들을 통해 들었던 결혼 트러블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당사자가 되어보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만요. 특히 시모는 제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정갈하지 못하다면서 반란 까진 년이라고 했습니다. 조신하지 못하다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나쁘다, 근성이 없다, 말대꾸하는 거 보면 성격이 드세다, 손끝이 둔하다 등등 아주 끝도 없었어요. 제가 저희 아들 낳았을 때도 저희 엄마 있는 데에서 시모가 네 외할머니 닮아서 무식하지만 말아라. 알았지? 이런 걸 덕담이랍시고 신생아한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저희 들으라는 거잖아요. 전 너무 당황스러운데 엄마는 얼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제 남동생이 취업했을 때는 연봉 얼마인지 들으시곤 시모가 또 아유 머리가 딸리니 박봉일 수밖에 이렇게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그러면 다 들리거든요. 제가 신입이라 연봉이 적은 거라고 하니까 피식 비웃더라고요. 그냥 깔거리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미용사예요. 그거 알았을 때도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배운 거 없는 애들이 미용한다고 설치더라. 너네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 머리 치장하는 것에 관심 많아서 공부는 더럽게 못했고 학급 분위기 다 흐리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다. 동창이라지만 사돈인데 말마다 호칭은 갖다 버리고 니네 엄마, 니 엄마 타령. 들을 때마다 거북했네요. 제가 왜 엄마 일을 저한테 전가해서 그러냐고 한번 따졌는데 닮아서 저급하니까 네가 결혼도 안 한 아가씨 쪽에 임신이나 하고 그런 거다냐. 에휴, 여자가 몸 간수도 못하고. 시모가 톡 쏘아붙이는 것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한테 고지고대로 다 일러바치기에는 창피했어요. 이건 제 자존심 문제라 생각했거든요. 나만 똥 밟았다 여기자면서 버텼습니다. 저희 아들 돌잔치 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죠. 시모가 그날 작정을 했어요. 샵을 아주 전세 내서 치장을 하고 왔는데 대체 누가 주인공인지 모를 판이었죠. 아이 돌잔치는 간소하게 하고 싶었지만 애초에 크게 하자고 했던 것도 시모였습니다. 따로 사진 찍을 때 시모가 저희 엄마를 새삼 훑어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너 많이 고상해졌다. 아니, 고상한 척 참 잘한다. 사람 근본은 안 바뀌잖아. 안 그러니?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입은 게 이게 뭐냐면서 너무 없어 보인다고 표정을 엄청 안쓰럽게 지어내면서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날 많이 참았죠. 좋은 날이니까 얼굴 붉히는 일 없어야 한다고 저한테 당부도 해주었고요. 하지만 그 속내가 어땠겠어요? 속으로는 화딱지가 난 거죠. 평소에도 시무가 매사 저런 식이냐고 저한테 엄마가 물어보길래 살짝 고민하다가 별 수 없이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희 엄마가 열을 내길래 저도 이참에 시모와 학교 다닐 때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었던 게 맞냐고 캐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진짜로 별 사이 아니었고 별일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모가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앙심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는데 말이죠. 생각할수록 분하네. 부잣집 사모님 됐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진짜? 격떨어지게 구는 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너 그런 취급 또 받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알았지? 저희 엄마의 호령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시모의 만행을 알리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혀 끌끌 차고 일부러 과장스럽게 고개 젓는 시모의 그 모습, 이미 적응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저도 저 나름으로 그냥 한숨 크게 쉬면서 속으로 욕해주면 그걸로 맞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다르게 저희 엄마는 직접적인 복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마친 엄마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시모와 공통적으로 아는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동창들에게 시모 이야기를 해주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전부 난리가 났었대요. 나이 들고 사람이 그렇게 됐냐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엄마한테서 시모 골프 스케줄을 알려달란 연락을 받고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창 몇 명이랑 같이 시모 골프 모임에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일단 알려주긴 했는데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설마 육탄전이라도 벌이려나 걱정이 됐죠. 고민하다가 당일에 남편에게 전부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날 것 같진 않다고 제가 너무 비약하는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모 때문에 심각한 것까진 몰랐다면서
왜 지금껏 제대로 말 안 해줬냐고. 앞으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제법 비장하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 응어리 같은 게 사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애기 데리고 같이 저녁 먹겠다는 핑계로 그날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시모가 전에 없이 기가 죽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저를 약간 째려보긴 했지만 별 말은 없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설마 낮에 무슨 사달이 났었다 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집중이 잘 안 됐죠. 그런 저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혼자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건지 식구들이 한창 밥을 다 먹어갈 때쯤에 엄마,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앞으로는 장모님 얘기를 굳이 꺼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혼자 진지하게 말을 내뱉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눈알만 열심히 굴리다가 다음 순간 솟아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시모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완전히 급발진이 따로 없었죠. 시부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하는데 시모는 손으로 머리를 짚으면서 저희 보고 골치 아프니까 빨리 밥 다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말 한 번 잘못 뱉었다가 고성을 맞은 남편이 가장 놀란 채로 일어났죠.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알려준 전말이 대박이었습니다. 고상한 골프 사모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모. 라운딩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하던 도중에 저희 엄마를 맞이하게 되던 거죠. 동창 5명이랑 총 6이서 저희 엄마가 시모의 골프 멤버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다고 합니다. 와, 이게 누구야? 이러면서 우연인 척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는데 동창들을 본 시모의 안색이 확 나빠졌대요. 혼전 임신해서 팔자 고쳤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었는데 사모님 다 되셨네. 나도 들었어. 약혼녀 있는 사람 꼬셔서 대뜸 임신했는데 그래서 남자가 파혼하느라 약혼녀 쪽에 돈 크게 물어줬다지? 어머, 갑자기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너 선생님 관심 받으려고 계속 아픈 척 연기했다가 들통나서 망신당했었잖아. 그때도 여자친구 있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들이대더니 임자 있는 사람 건드는 게 너의 유구한 인생관이었구나? 동창들의 잇따른 폭로에 골프 모임 멤버들은 분위기를 살피다가 슬금슬금 먼저 자리를 떠버렸다네요. 남겨진 시모는 열이 제대로 올라서 저희 엄마랑 한판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길래 왜 내 딸 괴롭혀? 왜? 이 못된 년아! 왜냐고? 네가 싫어서 그랬다. 나는 조용히 학교 다녔는데 맨날 시끄러웠던 너 생각나서 싫었다고. 네가 음침한 못난이였던 걸 왜 남 탓으로 돌려? 내가 친구 많았던 게 그게 내 죄야? 한참 다투다가 먼저 자리를 피한 건 시모 쪽이었대요. 저는 엄마 얘기를 듣는 동안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찐따에 여자 있는 사람 건드려서 혼전 임신해 배신감이나 화가 나야 할 상황이었는데 전 그냥 이상하게 황당하고 허무한 게 컸어요. 개망신 톡톡하게 당한 시모는 기가 죽어서 연말 모임도 안 나갔고요. 소문이 좀 났다나 봐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시모는 자꾸 그 핑계를 댑니다. 원래는 자기가 친목으로 바쁜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요. 에휴, 네, 그러시라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가 폭주해준 그 사건 이후로 시모가 저한테 되도 않게 기강 잡는 일은 없어졌으니 다행이에요. 어린 시절 저는 조금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풍족하지 않았기에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조를 수가 없었어요. 저희 형제들도 그건 마찬가지였죠. 다들 공부를 잘해 과외도 받고 싶었고 문제집도 사고 싶었지만
그저 형의 것을, 누나의 것을 물려쓰면서 공부했고 외식을 하고 싶어도 그냥 그런 건 우리와 다른 별세계의 일이라 여겨야 했습니다. 이런 가정 형편을 누나나 형, 막내 동생은 곧잘 이해하곤 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늘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이었죠. 왜 우리 집은 가난해야 하는지, 왜 다른 애들이 누리고 있는 걸 난 누릴 수가 없는 건지 부모님께 묻곤 했습니다. 가난은 혐오였고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사는 집을 비좁다고 놀릴 때, 옷이 그게 뭐냐며 비웃을 때, 니네 아버지 몸에서 냄새 안 나냐고 할 때, 그때마다 처해진 현실이 너무도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죠. 이런 인생이 계속될까 봐요. 죽어도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남들에게 모욕당하며 살고 싶진 않은데,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 봐 어린 나이에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 보며 형과 누난 우린 화목한 집이니까 괜찮다고 애쓰지 말라 했지만 저는 외려 그런 누나와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낙관이야말로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형제들과 그리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만의 방 안에 있었고 가족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려 어떻게든 애를 썼죠. 애초에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요.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비좁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선, 빠져나가기 위해서 구명보트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공부.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 말곤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 별명은 악바리였어요. 악바리처럼 달려들어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앉아 공부를 했고 몸이 허약해 일주일에 한 번 코피를 쏟는 한이 있어도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무서운 건 현실이었고 가난이었으니까요. 그 결과 저는 인류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당당히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는 바람에 저희 누나와 형, 막내 동생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모두 희생해야 했지만 전 가장 공부를 잘하는 제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갔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런 길이요. 인류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직위를 얻고 월급을 받는 길이요. 저와 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대학에서 성적 따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고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연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일만 착실히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타고나길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 탓에 진급에서 밀려나기 일쑤였고 직장 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도태될 것 같아 매일이 버거웠어요. 그저 직장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일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 하는 고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만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짧은 지혜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울로 간간히 올라오시곤 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제가 자취를 하니 쌀이니 반찬이니 챙겨주시기 위해 오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집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특히 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는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커가면서 아버지와 겪는 소소한 갈등들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레 감정도 쌓였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제가 오면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셨고 저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죠. 고집스럽고 말없는 아버지처럼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해야 하는 성격이고 남들과 잘 타협할 줄 모르니 부자 사이는 늘 넓은 강을 두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절 보며 제발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굴라는 말을 하곤 하셨는데 말이 쉽지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제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 참기름과 반찬들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시험 기간이라 저는 자취방에서 온 신경을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었고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 무슨 일이냐 물으니 아버지는 반찬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겠다며 이부자리를 피시더라고요. 자취방에서 밤을 새며 공부할 계획이었는데 아버지가 잘 곳이 마땅치 않다며 자겠다고 하시는 통에 난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가 주무시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했죠. 심지어 아버지는 자면서 계속 코를 고시고 일을 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공부가 아버지 때문에 더 안 되자 화가 나기 시작했죠. 왜 말도 안 하고 방문을 하신 건가? 나한테 연락 한 통 하는 게 그리 어렵나? 하필 왜 시험 기간에 방문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가? 마음속에선 온갖 불만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따로 인사하지 않고 시험을 보러 집을 나섰고 집에 돌아왔을 땐 덩그러니 반찬과 펼쳐진 이부자리만 놓아져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시험도 못 봐 장학금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본인이 깔고 놓은 이불까지 정리를 안 한 걸 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구야, 잘 받았니? 엄마가 이번에 맛있게 담근 김치이니 꼭꼭 씹어 먹어라. 또 공부한다고 대충 챙겨 먹지 말고. 알았지? 네. 그런데 네 아버지는 왜 아직 안 올라오셨지? 아직 같이 있니? 아버지요? 아버지 가신 것 같은데. 그래? 이상하다. 이 양반 연락이 없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직 집에 오지 않으셨다며 걱정하셨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밤이고 연락은 되지 않고 아침엔 나가셨을 텐데 혹여나 밤눈 어두운 아버지가 길이라도 잃으셨을까봐 곧바로 집을 나가 동네를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매고 다녀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연락은 여전히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셨고 누나의 형까지 전화가 와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딜 가신 건지 가슴이 덜컹해 아버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덥석 잡는 거였습니다. 은구 너 여기서 뭐하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한참 찾았잖아요. 아, 그게 내가 말 안 했나? 여기 서울에 아버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고 왔다. 아버지 말처럼 아버지 몸에선 술 냄새가 진득하게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자 더 화가 나 저는 소리를 그만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말은 하고 나가셔야죠. 어제 네 공부할 때 말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아 진짜 아버지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말했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어디서 소리를 질러? 버르장머리하고는 내가 널 그리 가르쳤냐 이놈아? 아버지께서도 술이 과하셨는지 평상시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제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술김에 지른 소리였지만 화가 나 똑같이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왜 묻지도 않고 집에 오셨냐, 덕분에 시험 망쳤다고 따졌고 아버진 그럼 일일이 네 허락받고 집에 와야 하냐는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소하게 시작된 싸움은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치며 볼 정도의 큰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땐 왜 그리 제 마음에 화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건지 어린 시절 가난으로 당했던 수모들과 모욕들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죽어라 이래서 가르쳐놨더니만 대학까지 가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냐? 그럴 거면 내려와서 네 형 누나처럼 농사나지요. 농사요? 절대 싫어요. 제가 그 집 구석을 왜 다시 갑니까? 저한테 고향은 고향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셨는지 말을 잇지 못하셨고 그저 붉어진 얼굴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순간 내뱉은 말에 멈칫해선 입술을 꼭 깨물다 도망치듯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선 왜 그 말을 했는지 잠시 후회했습니다. 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벽에 제 머리를 여러 번 쳤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거라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 뒤로 아버지께선 몇 번 저희 집을 오시긴 했습니다만 저희 사이엔 더 말이 없어진지라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머뭇거리다 가시곤 했죠.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나중에 이 일을 들으셨는지 제 손을 꼭 잡고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내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처음부터 대기업 위주로만 이력서를 넣었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했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동기들 중에선 이미 합격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이 줄줄이 들려왔고 저도 마음이 덩달아 조급해져 정신없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 중에 가장 합격 확률이 높았던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산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지만 나름대로 잘 대답했고 면접관들도 제 대답에 흡족해하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이었습니다. 면접장을 나오자마자 흡족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잘 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죠. 하지만 합격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어느 날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합격. 그 세 글자가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골에서 조그만 학교를 다녔을 때부터 인류대학에 온 지금까지 저는 뭔가에 실패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글자를 봤을 때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 친구들의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저 세상이 날 볼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만 싶었죠. 그때 시골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다음 주가 추석이었던 거였죠.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고향에 내려갔는데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발로 저를 맞이해 주시며 제 얼굴을 한없이 쓸어주셨습니다. 은구야, 왜 이리 말랐어? 잘 지내셨어요? 그럼 춥지? 얼른 들어가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구마랑 감자 쪄놨어. 가족끼리 보내는 명절은 언제나 그랬듯 지루하고 재미없었습니다. 머릿속엔 불합격이란 글자만 가득했고 앞날이 컴컴하게 느껴져 정성스레 차려준 밥도 입 안에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절 보고 형과 누나마저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을 할 정도였죠.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가려는 절 붙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 이거 받아라.
어머니가 부랴부랴 제 손에 건네준 건 커다란 쇼핑백이었습니다. 뭔가 싶어 그 안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정장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어디서 샀어? 너 기죽지 말라고 샀지. 네 아버지랑 같이 산 거니까 면접 잘 봐. 어머닌 쇼핑백을 제 손에 들려주며 절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넌 우리 집의 보물이고 자랑이야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넉넉한 품에 안겨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엄마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는지 어머니는 놀라 절 떼어내셨습니다. 은구야, 왜 그러냐, 어?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이놈아? 몰라. 그날은 그만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자가 뒤에서 그런 저와 어머니를 보고 계셨죠. 어머니가 사주신 정장 덕분인지 다행히 원하던 기업은 아니었지만 그 비슷한 수준의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턴 가족도 친구도 챙길 여유가 없었죠. 동료는 적이기도 했고 적은 또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회사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 다른 손전등을 가지고 안개 같은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바쁘다 보니 명절날이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기회가 아예 없었는데 갈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째 한 해가 다르게 늙어가시는 듯 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자기들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시골을 떠나고 막내 동생은 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농사일이 모두 어머니 아버지 몫이 돼서 더 그런 듯 했죠. 어머니, 건강식품 같은 거 안 챙겨 드세요? 홍삼 좀 사드릴까요? 아유, 됐다, 이놈아. 그런 거 안 먹어도 여기 사람들은 다 쌩쌩해. 네 걱정이나 해. 엄만 괜찮으니까. 제가 건강식품을 챙겨드리거나 해도 어머닌 한사코 거부하며 제 손에 외려 몸에 좋은 것들을 잔뜩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10년쯤 회사 생활을 할 때쯤 돼서야 조금씩 적응되면서 이제는 좀 눈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도 생겼고 어떻게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도 생겼고 제게 일처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늘어났죠.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후배였는데 다소곳하고 예쁜 말씨가 무척 호감형이었습니다. 일도 똑부러지게 했고 어떨 땐 강다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모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0 중후반 때였으니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열심히 대시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사람도 처음엔 절 부담스러워했지만 차차 제 진심을 알고 받아주더니 어느새 결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의 깊은 사이가 되었죠. 이 소식을 무엇보다 반겨하셨던 건 역시나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형 누나와 달리 결혼하지 못한 아들 때문에 내심은 걱정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춤까지 추실 기세로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원하는 손주까지 얻고 이제 드디어 인생의 안정기라고 생각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밤중에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네? 은구야, 어쩌니? 어머니는 오늘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하던 양반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버지가 중풍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이후 아버지의 병소발은 모두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부터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는 것까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책임지셔야 했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았던 터라 저와 아내가 몇 번 도와드리긴 했지만 당시 저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회사에서 막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일만 하면 월급을 따박따박 받던 회사와 달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변수도 많았고 직원들 월급도 챙겨야 하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제 새끼들 입에 넣을 밥을 생각하면 한시도 허투루 처리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제겐 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병원비는 모두 제가 내었으니 자식된 도리는 돈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어머니가 너무 안 됐다고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 한다는 아내의 말에 가끔 고향에 내려가긴 했지만 잠시 앉아있다가 회사 일 때문에 서둘러 올라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만 못 오는 건 아닌 것 같았죠. 누나와 형도 가게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못 쓰는 바람에 아버지를 보러 못 온다고 했고 막내 동생도 당연히 외국에 있느라 오지 못했죠. 심지어 회사가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가족에 신경 쓸 여력 따윈 없었어요. 아버지건 형이건 어머니건 그냥 다들 잘 버티고 계시겠지 바라면서 제 할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이기적이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은구야, 요즘 많이 바쁘니? 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 그게 제가 요즘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요. 이번 명절에 갈 거예요. 그래 와라. 아버지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리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요. 그저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1년쯤 어머니 아버지를 뵙지 못했을 때였으니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죠. 일주일 후 아마 계속 바빠질 테니 한 번은 가서 얼굴을 비춰야겠다 싶어 아내와 준비를 하고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허나 가서 확인한 아버지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계셨고 아버지 하고 불러봐도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딸아이가 오면 손주를 좋아하셔서 늘 놀아주곤 하셨는데 그마저도 하지 못하시는 모습에 어머니에게 언제부터 아버지가 저리 안 좋아지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되었다며 5년 동안 간호했지만 요즘은 부쩍 힘이 붙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지를 돌보면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런 어머니 모습이 안쓰러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떻겠냐고 했죠. 허나 어머닌 늘 그러셨듯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돌보시며 한날 한시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고향 집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전 아버지 모습을 보며 그간 못 와서 죄송하단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와의 만남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별이 되어버리셨고 허망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가난을 물려주어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사무치던지 철없던 제가 아버지에게 대들며 상처를 입혔던 일이 생각나 한참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한숨도 자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입관하는 날 가루가 된 아버지를 보며 한날 한시에 떠나겠다고 했는데 하는 말을 중얼거리시면서 슬피 우셨죠.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잠시 저희 집에 모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크셨는지
잠깐 산책하러 나가셨다가도 저희 집에 오는 길도 잘 잃어버리셨고 만든 음식을 냉장고가 아닌 이상한 서랍장에 놓아두시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니 계속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혼자 두면 너무 외로워 적적해 하실 것만 같았고 어머니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이라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어야겠다 여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를 잘 따랐던 아내도 그리 하자고 해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아. 엄만 오히려 아버지 떠나서 홀가분하다. 늘 병으로 힘들어 하시던 양반이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편히 지내고 있을 생각하니 좋아. 나도 그렇고 내 걱정은 말아라.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어머닌 이번에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며칠 후 아무 말도 없이 시골집으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자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께서 저리 완강하신데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 후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아내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저와 통화하시던 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저 제가 들은 소식이 거짓이기만을 바랐습니다. 허나 어머님의 마지막을 마주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고 어머니가 남긴 유서에서 세상을 등진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서엔 그간 못다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 은지, 은고, 은미야, 니들한테 전해줄 이야기가 있어 이리 편지를 쓰게 되었단다. 방금 전까지 니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들 제 구실을 하고 사는 것 같으니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실은 며칠 전 내가 병원을 갔는데 치밀한 진단을 받게 되었단다. 처음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구나. 니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아버지 옆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려 한다.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다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모두 잘 살 거라. 저와 형제들은 엄마의 유서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늘 강하고 씩씩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떠나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간 이기적으로 굴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며 부모 마음에 못을 박은 것부터 회사를 핑계 삼아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고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돌보게 하던 것부터 번번이 고향집에 내려오라고 말하시던 힘없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 하던 것까지 자식으로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나는 유서를 보곤 울다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고 막내 동생도 누나를 따라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나 큰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 채널을 통해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전달해드리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어머니께서 듣고 계신다면 이 못난 자식들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곁에 가셨으니 그곳에선 부디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